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부족한 스펙이었던 군사적 업적도 널리 인정받아 최종 목표에 다가서는 카에사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자의 표현대로 카에사르는 야심가적 기질이 다분한 인물입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허영심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야심이 있었죠. 그가 공직에 나선 지 처음 맡게 된 회계감사관 시절, 당시의 로마 속주였던 먼 에스파냐에 파견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회계감사관의 역할은 속주의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에스파냐를 자주 순회하며 살림을 파악한 모양인데요. 이때의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을 고대에는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불렀는데, 이 해협 근처에 있는 카디스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카르타고가 에스파냐를 지배하던 시대부터 번영을 누린 무역한 카디스에는 헤라클레스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다. 출장길에 그 신전을 참배한 카이사르는 헤라클레스 신보다 신전 안에 안치되어 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초상에서 더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석상 앞에서 이렇게 혼잣말로 탄식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갓 30도 안 되어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는데 30을 넘긴 내 꼴은 지금 뭐란 말인가. 알렉산드로스 초상 앞에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카이사르의 장탄식이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카이사르가 자존심 가득한 야심가임을 확실히 엿볼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회계감사관을 시작으로 로마의 넘버원 집정관까지 커리어를 쌓는데요. 그럼에도 그에게 부족한 이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군 통수권자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죠. 골칫거리였던 해적을 단숨에 소탕하고 내친김에 동방까지 빠르게 평정한 폼페이우스에 비해 카이사르의 군 경력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더군다나 카이사르는 집정관으로 만족할 만한 인물도 아니었죠.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제로는 로마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그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기존의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 해도 자신의 신념을 바꿀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선 반드시 독보적인 군사 업적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름도 유명한 갈리아 전쟁. 표면적으로 이 전쟁은 로마의 속주였던 하이도족이 게르만 민족의 침공이 두려워 원군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카이사르였습니다. 무언가 부족했던 자신의 이력에 화려한 대미를 장식하는 필생의 기회로 만들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아 전체는 세 지역으로 나뉜다. 한 지역에는 벨가이인, 다른 한 지역에는 아키타니인, 나머지 한 지역에는 그들 스스로 켈타이인이라 부르고 라틴어로는 갈리아인이라 부르는 민족이 살고 있다. 세 지역 모두 언어, 제도, 법률이 서로 다르다. 갈리아인은 남쪽으로는 가론강을 사이에 두고 아키타니인과 분리되고 북쪽으로는 마른 강과 센 강을 사이에 두고 벨가이인과 분리된다. 세 민족 중에 가장 용감한 민족은 벨가이인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프로빈키아의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상인들이 성품을 유약하게 만드는 일용품을 가지고 출입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라인강 너머에 있는 게르만인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어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기 때문이다. 지금 읽은 글은 로마인 이야기가 아니라 카이사르가 직접 쓴 갈리아 전쟁기의 첫 문단입니다. 저도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10여 년 만에 갈리아 전쟁기를 다시 훑어보았는데요. 시간상 전체를 정독하지 못했지만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카이사르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는지 재차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웅변가이자 저술가로 알려진 키케로조차 애증관계에 있었던 카이사르의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들은 모두 알몸이고 순수하며 인간이 몸에 걸치고 있는 의복과도 비슷한 미사여구를 죄다 벗어 던졌을 때 생겨나는 매력으로 충만해 있다. 카이사르는 역사를 쓰려는 자들에게 사료를 제공할 작정으로 썼을지 모르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군더더기를 덧붙여 화려하게 장식한 역사를 쓰는 바보들 뿐이고 사려 깊고 현명한 이들에게는 역사를 쓸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살짝 과장을 보태면 저는 카이사르의 문장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온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전율을 일으키는 소름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결함의 미학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카이사르의 문장을 예로 들 것 같고요. 그만큼 카이사르의 문장은 글 자체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무력감과 당혹감, 절망과 좌절을 전해주면서도 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명문이라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답다는 느낌, 담담한 문장 속에서도
유쾌함과 생동감을 고스란히 음미할 수 있는 필력, 건조한 문체지만 딱딱하지 않은 츤데레 같은 매력, 정말 신기합니다. 한번 책을 펼쳐서 이 느낌을 향유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어쨌든 하이드족의 원군 요청으로 시작된 갈리아 전쟁은 총 8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평화를 원하고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속담처럼 언제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카이사르는 특유의 속공 전술로 갈리아 일대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닙니다. 홍길동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사르도 변화무쌍한 기동력으로 전장을 누볐죠. 로마군의 행군 속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제1종은 평상시의 행군으로 5시간에 25km를 가는 속도입니다. 제2종은 강행군으로 7시간에 30 내지 35km를 가고요. 제3종인 최강행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의 거리를 행군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40kg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3.5kg짜리 소총과 방독면, 수통, 대검 등 잡다한 물건들까지 몸에 맨 상태로 무거운 전투화를 신고 최대한 빠르게 걷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로마 군단은 제2종 행군의 일상다반사였고 위급한 상황에선 제3종으로 행군하며 하루에 100km도 이동했다고 하니 상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질렸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처럼 기세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카이사르 군단이었기에 갈리아 지역 평정은 시간 문제였죠.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광활한 갈리아 영토와 복잡다단한 지형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영국 역사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으로 시작되었을 만큼 카이사르 부대는 유럽 전 지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냉철한 지휘관,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 떨어지는 병사들의 끈끈한 조직력과 월등한 전투력, 그리고 이를 묶어주는 상호 간의 신뢰. 당시 최강의 정예부대로 일컬어진 카이사르 군단은 가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과 비교할 수 있는 성과도 거두고요. 문제는 갈리아 전쟁 이후였죠.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활약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에 대한 로마인들의 지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귀족 자제들의 소원이 카이사르 밑에 들어가 군경력을 쌓는 것일 정도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잇는 구국의 영웅이었죠. 이 시점에서 이미 카이사르는 아내를 잃고 상심에 빠진 폼페이우스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깝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갈리아 전쟁이 끝났고 카이사르는 총사령관의 임무를 내려놓고 수도 로마로 돌아와 개선식 이전까지 무장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원로원은 바로 이때를 노려 카이사르의 실각을 준비했습니다. 카이사르가 공직이라는 방패를 잃어버리면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낌새를 알아챈 카이사르가 청년 쿠리오를 호민관으로 입각시켜 자신의 임기를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시간을 법니다. 이에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로원 최종 권고를 발동함과 동시에 폼페이우스를 설득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요. 이로써 카이사르가 군단을 해산하지 않는 한 삼두 정치의 일원이었던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는 서로 칼을 들이대며 싸울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카이사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의 상황은 책을 통해 전해드릴게요. 그는 수도 로마에서 자신을 겨냥하여 내려진 원로원 결정을 사실대로 알린 뒤 반대파가 온갖 책동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려 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목적을 위해 폼페이우스까지 끌어들인 그들의 비열함을 개탄했다. 그리고 호민관의 거부권을 침해한 원로원을 비난했다. 평민 대표인 호민관의 이 권리는 술라조차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라쿠스 형제나 사투르니누스의 희생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로마는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그동안 숱한 승리를 거두었다. 갈리아를 평정하고 게르만족을 몰아내어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그런데 폼페이우스 일파는 나를, 너희들의 총사령관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음모로부터 나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달라. 카이사르의 비장한 연설이 끝나자 제13군단 병사들은 일제히 외쳤다. 총사령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이곳까지 달려온 카이사르였지만 막상 루비콘 강을 건너려 하니 마음 한구석에 떠오르는 깨름직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한동안 말없이 강가에 우뚝 서 있었다. 그를 따르는 병사들도 말없이 총사령관의 등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뒤를 돌아본 카이사르는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계가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그리고는 그를 쳐다보는 병사들에게 망설임을 떨쳐버리듯 큰 소리로 외쳤다.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장군의 뒤를 따르자. 병사들도 일제히 우렁찬 함성으로 응답했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말을 달리는 카이사르를 따라 한 덩어리가 되어 루비콘 강을 건넜다. 기원전 49년 1월 12일 카이사르가 50세 6개월 되던 날 아침이었다. 총칼을 들고 서로를 죽여야 끝나는 피해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 보편 가치를 위한 총칼 없는 전쟁은 다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라면 보수라는 이름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의 최후 저지선인 루비콘을 넘어가야 하죠. 어느 시대든 넘어야 하는 루비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